실제로 6가지를 벗어나는 문제풀이를 하실 적도 없을 테고 한다면 뇌피셜이니까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하는 수능고 무료인간 방송입니다. 여러분 6월 모평에 대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겠지만 실전 모의고사 푸실 거죠. 그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시간관리 연습하고 실전 느낌 연습하고 나선 문제 풀어보고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져야 합니다. 뭐가? 준비한 영역별 방법론 있죠. 그거를 적용해 보셔야 되고요. 그 적용한 결과로 피드백 하셔가지고 점검해서 더 갈고 닦으셔야 돼요. 그게 실전 모의고사 활용의 사실은 주된 목적입니다. 준비가 됐나요? 독서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푼다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다양한 기출지문 가지고 그걸 도출해서 내 걸 만들었어야죠. 또한 문학, 특히나 문학이요. 이런 방법론 얘기하면 독서에 대한 생각만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독서 공부만 해요. 이상하죠? 문학이 준비가 더 끝나야 독서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인데 국어 영역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아쉬운 그런 학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문학은요 되게 빨리 푸셔야 돼요. 시간 많이 줄여서 독서에 갖다 퍼다 날라야 될 거고요. 또한 정확도 100%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합니다. 문학은 다 맞는데 진짜 어쩌다가 한번 틀린다. 요 정도만 허용이 되는 거지 문학은 그렇게 다르게 나오지 않아요. 어렵게 나온 적도 많이 없고요. 문학은 상위권이 더 어려워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는 봤지만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문학은 책임져야 하고요. 독서는 도전하는 겁니다. 문학 준비됐냐고요. 문학에 대해 좀 구체적인 방법론이 준비되지 않은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길래 영상을 좀 시리즈로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그런 영상들을 함께하기 위한 기본적인 합의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판단 기준에 대한 준비 돼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바로 현대시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들어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 해서는 안 되는 문학 문제풀이의 자세입니다. 뇌피셜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뇌피셜을 통한 문학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만드는 게 문제예요. 내 해석. 작품을 읽고 깊이 있는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뭐 내면 세계에 공감해서 뭐 내 의미를 뭐 재구성한다?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문학이지 문학 문제풀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내 해석은 주관적이잖아요. 내 해석을 만든 후에 얘가 기준이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틀렸나요? 얘가 틀렸나요? 다 내 해석과는 다른데 어떤 날은 A가 더 틀려 보일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좀 오버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죠. 어떤 날은 B가 더 틀려 보일 겁니다. 실제로 이 순간은 아마 B를 고를 거예요. 왜? 미세하게 B가 내 해석과 좀 더 거리가 있다고 보일 거거든요. 실제로 거리도 조금 떨어져 있네요. 그럼 A는 내 해석과 가깝기 때문에 적절하고 B는 좀 더 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건가요? 좋지가 않아요. 정도에 대한 판단, 얼마나 더 틀렸는가, 얼마나 맞는가 이걸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풀이가 되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좀 안타까운 상태에 처하게 되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내 해석은 요 대략적인 주제보단 더 자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안정감을 많이 주죠. 작품을 읽어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문제풀이를 할 때 정확히 틀린 건 얘였어요. 이 과정에서 내 해석을 만드는 일이 애초에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아요. 뭐만 읽어내면 됐죠? 대략적 주제만 읽어내면 됐습니다. 선택지 해석은 여기 하나 더 있을 수 있고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 다 허락할 수 있죠. 왜? 대략적 주제 안에 들어갔으니까. 대략적 주제는 어떻게 읽어내는 건데 다음 영상에서 안내가 될 겁니다. 왼쪽은요? 선택지 해석 B는요. 아무리 내 해석과 다른 걸 다 허락할 수 있는 게 문학이라고 할지라도 문학 문제풀이에선 이 게임의 룰을 어긴 거예요. 작품이 가질 수 있는 대략적 주제의 방향성이 있는데 걔를 아예 벗어나 있는 이런 해석은 그냥 출제자가 자유롭게 해석한 내용이 아니라 출제자가 틀린 내용을 일부러 교묘하게 숨겨놓은 겁니다. 우린 잡아내야 돼요. 어떤 기준을 통해 대략적 주제를 읽어낸 다음에 대략적 주제를 아예 벗어나는 내용이야 라고 엄격하게 이 기준을 넘었음을 밝혀내는 거죠. 이게 올바른 문학 문제풀이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 해석은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어요. 안정감을 줄 뿐 이 안정감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한다면 굉장히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좀 맞이하게 되죠. 대략적인 주제만 알면 나름 불안합니다. 왜?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내야 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습관 고치셔야 돼요. 대략적인 주제만으로 판단하는 그런 연습 하셔야 합니다. 이따가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지만 말이죠. 내 해석은 애초에 없어야 합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내 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대략적 주제 안에서 이런 선택지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면 되죠. 이번에 좀 다른 게 선택지 해석 요런 게 없어요.
다 대략적 주제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럴 땐 어떻게 판단하는가? 요렇게 해요. 지문과의 연결을 해주면서 근거는 있나? 있으니까 B는 이번에 허락할 겁니다. 근데 대략적 주제 안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긴 한데 지문에 있는 근거를 연결해 봤을 때 근거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말인데 교묘하게 숨겨놓은 그런 선택지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A를 답이라고 잡아내는 거죠. 객관적인 판단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너무나 주관적이었고요. 그렇게 볼 수 있나? 오반 것 같은데 뭐 이런 저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요 과정도 먼저 얘는 대략적 주제라는 틀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객관적인 문제풀이 할 수 있을 거고요. 내 해석은 애초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얘는 대략적 주제 안에 모든 해석들이 들어온다면 여기서 내 해석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지문과의 뭐만 본다. 연결이 가능한지만 본다. 연결이 가능하다의 뜻은 근거는 있다 정도의 뜻이 될 거고요. 연결이 불가능하다의 뜻은 근거가 없다 혹은 근거를 떠나서 아예 반대말이다. 이 정도의 내용이 되겠죠. 올바른 문제풀이로 넘어오셔야 합니다. 그걸 다음 영상부터 하나하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강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은 솔직히 좀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딱 몇 가지 안 되는 방법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엄청 효과적이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6월 모의고사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요. 6월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어요. 해주실 거죠? 그 다음 이거요. 수능국어 문학 판단의 기준. 그냥 제일 중요해요. 제가 문학 수업 할 때마다 맨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수능국어 문학은요. 문학이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 문학이라기보단 문학 문제풀이 게임이에요. 문학은 각자의 정답을 마음속에 품는 과정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읽어도 내가 재구성한 의미는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객관식 문제를 어떻게 내요? 내 답이 맞아 주장해버리면 그만인데. 문학 문제풀이는 문학이 아니에요. 아예 다른 그냥 게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문학 문제풀이에서 출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의 제기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게 문제를 냈다는 건 문학 문제풀이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문학이 돼버린 거죠. 애매해진 거예요. 이 이의 제기는 어디서 오는가? 정답의 애매함에서 옵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일수록 애매함을 아예 없애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문제들은 대부분 다 좋아요.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해 보일 뿐이지. 애매함을 느낀다면 우린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뇌피셜로 문제를 푸는 거죠. 애매하지 않게 애초에 냈을 수밖에 없다고요. 출제자는 직업이 이거니까 이의 제기가 들어오는 순간 굉장한 타격을 받거든요. 그들은 애매해 보이게 내요. 하지만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푸는 법은 사실 이거였지. 이렇게 애매함을 제거할 방법들을 이미 준비해놨다고요. 제가 정리해놨어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딱 6가지라고. 이 6가지는요. 애초에 애매하지 않게 문제를 만드는 모든 방법을 정리해놓은 겁니다. 이 6가지를 벗어나면 애매해져요. 문제 자체가. 근데 요즘은 다 잘 만든 문제라고 했잖아요. 애초에 벗어나지 않게 될 거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기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은 좀 접어두시고 이 6개가 정말 전부니까 이 6가지를 암기하셔서 모든 문제풀이의 판단 기준으로 제발 철저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 문제풀이 수업할 때마다 이건 계속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유튜브 영상에서도 뭐 다룬 적은 있지만 오늘은 좀 더 예시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너무 중요해서. 이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와 신기하네. 이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이건 달달달 외우셔야 되고요. 이건 문제 풀 때도 활용하셔야 되고 오답노트 할 때도 활용하셔야 돼요. 오답노트 관련한 내용은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이 요 위에 나오고 있을 테니까 눌러가지고 한번 나중에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거고요. 들어가 볼게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즉 출제자가 애매해 보이게 문제를 냈지만 사실은 틀린 선택지를 구성할 수 있는 뭐 논리, 그런 방법 6가지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개념어죠. 개념어는 그들 간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도 많이 있죠. 공부를 해서 기준까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좀 애매한 거 아니야? 공부 안 된 사람의 말이지 솔직히 개념어를 공부했는데도 애매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그 기준에 대한 학습인데 개념어로 결판나는 그런 문제를 낸다면 너무 좋을 겁니다. 문학 개념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런 이론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출제자에겐 큰 위로가 될걸요?
문제수를 채워야 되는데 애매하지 않은 그런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딱 정해지는 그런 순간일 테니까요. 1번이었고요. 2번. 대략적 주제를 읽는 방법은 알아야겠지만 얘는 자세한 해석, 내 해석이 아닙니다. 대략적인 주제의 예시는 뭔데? 이따가 보겠지만 뭐 어떤 대상을 좋아한다. 대략적 주제 끝. 뭐 부정적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한다. 대략적인 주제 끝. 근데 갑자기 선택지에는 아까 좋아한다라는 주제인데 싫어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주제에는 부정적인 상황이 포기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상황이 만족한다고 하든지, 이러면 다 대략적인 주제랑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적절할 수 없는 그런 선택지의 모습을 갖는 거잖아요. 3번, 시어의 긍정, 부정, 의미 반대. 만약에 긍정, 부정의 기준이 운이라면 애매한 문제일 겁니다. 근데 긍정, 부정의 기준은 언제나 무엇인가? 화자의 인식이잖아요. 화자가 좋아하면 긍정이고 화자가 싫어하면 부정이며, 화자가 향하는 바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 시어이고, 화자가 향하는 바를 막는 그런 시어라면 부정적 시어가 될 거고요. 어떻게 읽는가? 긍정, 부정, 의미 읽는 법은 또 수식어와 서술어로 읽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기준이 화자니까 애매할 리 없어요. 4번 내용 일치. 얘는 비문학 문제 생각해보시면 맞는데, 비문학 문제가 어렵죠? 근데 애매한가요? 어렵지만 애매하다고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셨다고 보면 되겠고요. 얘는 원래는 옛날에는 있는 걸 없다고 하고 없는 걸 있다고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냥 의미상 아예 반대말을 넣어놔요. 그러면 애매하지 않게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만들 수 있죠. 물론 숨겨놓겠지만 말이죠. 선택지 앞뒤모순, 이건 예시를 봐야 이해가 될 텐데, 그럴듯해 보이는 말과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 선택지를 구성해요. 그래서 막 대략적인 주제에도 어긋난 것 같지 않고 되게 맞는 말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모순이에요. 같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그 선택지는 아무리 뻔드르르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도 적절한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5번 같은 요 방법은 꽤나 출제자에게 되게 기분 좋은 그런 문제를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요? 뻔지르르해 보이는 거에 낚여서 그냥 문제를 푼 다음에 학생이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이거 뭐냐? 문제 답 2개 아니냐? 그럼 말해요. 앞이랑 뒷말을 봐라.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고 있는데 애초에 어떻게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냐. 문학 문제는 애매하다고 느꼈지만 이건 애매하지 않지 않느냐. 출제자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일 거예요. 5번일 거고요. 이따가 예시 보면 좋을 것 같고, 보기 문제는 꼭 써 있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읽고 판단해라. 작품을 읽고 아무리 가능한 해석이 많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보기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아까 대략적 주제가 가이드라인이었던 것처럼 보기가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보기에서 벗어나는, 보기와 아예 반대되는 내용은 절대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없겠죠. 뭐 이런 내용들 6가지였고요. 이 6가지의 예시 간단하게 보고 영상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각각의 갈래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그냥 듣고 흘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언제나 이 6가지가 머릿속에 돌면서, 아, 이번엔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건가? 이런 기준을 적용해 볼 때 얘는 틀렸네.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이걸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되고 외우고 있어야 되고 언제나 설명할 수 있게 준비를 돼 있어야겠죠. 잔소리 좀 드렸고요. 예시 보고 마무리 해볼게요. 첫 번째 판단 기준에 대한 예시 문제 드립니다. 낯선 문제들은 아닐 거예요. 보통 C 세트의 첫 번째 문제로 제시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니까요. 써놨어요. 피처링 대략적 주제라고. 작품을 먼저 읽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건 현대시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가 되겠죠. 아니, 표현법 문제고 표현법으로 푼 다음에 왜 대략적 주제가 필요해? 아예 아닌 선택지를 지워버릴 수 있어요. 표현법이나 서술상의 특징으로 선택지를 판단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거에만 집착하면서 시야가 좁아지면 문제풀이가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저는 국어 잘하는 사람, 저는 문학 문제풀이를 잘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요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를 봐요. 요 문제를 넓은 시야를 통해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문학 문제풀이 고수로 좀 한 걸음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략적인 주제로 선택지의 특정 부분을 보면서 아예 아닌 것들을 지워 나갈 겁니다. 이 초록색, 약간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대략적 주제에 관련해서 아예 아니어서 지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표시해 놓은 거고요. 노란 색깔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개념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넣어놔 봤죠. 결국 뭐 개념어니까 크게 같이 예시 보면서 막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건 없을 겁니다. 대략적 주제와 반대, 진짜 아예 반대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적절하지 않아지는 겁니다. 조금 달라?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방향성만 맞으면 다 허락하는 거예요. 내 해석의 기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틀, 대략적인 주제는 이런 식으로 대충만 찾는 겁니다. 이 대충 찾은 주제 가지고 한번 관계 파악해 보세요. 아예 반대말이 그냥 대놓고 있을 겁니다.
숨어 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문제 풀이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렇게 숨어 있다고 느껴지니까 못 고르는 걸 테니까요. 근데 애초에 보면 아예 반대말로 대놓고 있어요. 그 대놓고 있는 걸 찾으려고 하면 보입니다. 그러려면 대략적인 주제를 읽어내는 방법에 대한 인지와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긴 하겠죠. 시어의 긍정, 부정, 의미 반대 뭐 이런 거. 의외로 3번인 이 시어의 긍정, 부정, 의미 반대는 내신 문제엔 많은데 모의고사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최근 문제 기준으로. 근데 28번에 나와 있던 이 작품에는 종가라는 걸 부정으로 보고 있던 그런 수식어와 서술어가 등장했었는데 1, 3, 4, 5는 싹 다 긍정적으로 종가를 바라본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2번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죠. 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자부심 이걸 긍정이다 말고 긍정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긍정이 출발점이고 자부심이라는 내용을 만들려면 그 이후의 내용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긍정, 부정에서 애초에 틀려버리면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든 말든 간에 그냥 틀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긍정 플러스 알파. 얘는 부정 플러스 알파. 이렇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시기심은요? 시기심은 긍정 플러스 알파예요. 나보다 더 낫다 라는 생각을 가진 채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품어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잖아요.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시기심이니까 긍정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얘도 긍정, 긍정. 이래서 답이 2번이 됐던 이런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24번, 낚시는 긍정의 대상인데 말합니다. 낚시에 대한 긍정. 낚시에 대안으로 긍정을 해버리면 낚시는 그 순간 부정이 되겠죠. 낚시는 한 번도 부정이었던 적이 없는 글임을 읽어내서 기준 잡을 수 있다면 시어의 긍정, 부정, 의미 반대로 애매하지 않은 선택지를 적절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내용일치. 아예 그냥 내용 자체가 반대거나 아니면 근거도 없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일치 문제는 참고로 사설 모의고사에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는 시 관련한 내용일치 문제들의 예시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은 소설은 내용일치에서 좀 약속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소설 관련 문제풀이 방법론 영상에서 조금 더 다루면 좋겠죠. 미리 좀 힌트를 드린다면 내용일치 문제는 100% 다 돌아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되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가지 이득 보는 어떤 플랜들에 속해 있는 내용인데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되겠죠. 100% 다 돌아가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라도 그냥 맞겠지 뭐 하고 지나가면 여러가지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일단 정답률도 떨어지게 되고요. 이런 소설 내용일치 문제는 어떤 건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 다음 보기 문제인데도 내용일치일 때가 있어요. 이따가 나올 기준이라서 보기는 첫 판단 기준으로 당연히 활용이 돼야 하죠. 근데 보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야 다 맞네? 이러면 보통 그 다음 2순위는 내용일치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선택지 앞뒤 모순 보세요. 군더더기로 본다 라는 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다른 게 군더더기가 되겠죠. 근데 뒤에 이것만으로는 어려워 이래버려요. 뭐야 그럼 군더더기가 아니잖아. 앞이 뒤를, 뒤가 앞을 서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답은 5번이었고요. 봐주시고요. 그 다음 3번은 좀 해석이 어려우니까 2번만 보세요. 물음의 형식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왜? 물음의 형식은 궁금하니까 물어봤겠죠. 단정은 궁금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부정하고 있네요. 그 다음 이제를 통해 영속성은 영원히 지속되는 성질인데 이제는 변화를 얘기하죠. 이제 영속적이다. 만약에 이랬다고 쳐요. 이제 시는 영속적이다. 근데 이럴 때 이제가 절대 영속성을 강조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제는 이전과 다른 이후로의 어떤 변화, 전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을지언정 영속성을 강조할 방법은 애초에 없죠. 답은 5번이었고 앞에는 가능해요. 지금도니까 불변하다 가능한데 이제는 변화를 얘기할 거고요. 영속성을 강조할 수는 절대 없는 그런 내용이 이제가 되겠죠. 앞뒤가 서로 엄청나게 부정하고 있다기보단 얘를 통해 얘를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서로 부딪힘은 있겠죠. 답은 5번. 실제로 답은 5번이었고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기 문제의 경우 보기다. 보기에서는요. 보세요. 어우러져 있는 게 지향성과 관련이 있대요. 즉 어우러져 있는 게 긍정인가 봐요. 그리고 위에 보세요. 황폐화된 현실이 긍정으로 바뀌었다.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시래요. 근데 공존하던 게 즉 긍정이 흩어지게 된대요. 부정으로 바뀐대요. 변화의 방향 반대다 라고 말했던 내용 이해할 수 있죠? 얘는 보기 가지고 먼저 쭉 판단하셔야 돼요. 왜? 보기가 가장 첫 번째 기준이고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가 가와 나에 우선합니다. 가와 나를 보고 알고 있는 나의 정보 이런 것들은 보기와 부딪힐 때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정보가 되기도 하죠. 생각해 주시고요. 뒤에 소설의 보기는 좀 다릅니다. 얘도 소설 문제풀이 방법론에서 조금 더 이야기가 돼야겠지만 보기를 단독으로 푸시면 어거지가 돼요. 근데 이렇게 풀면 좀 달라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을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하죠. 소설 문제풀이에서. 그리고 나서 보기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러면 지문에서의 각각의 내용과 보기에서 말했던 항목들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도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런 확인을 거치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그걸 다 알고 있는 나로서 보기를 보고 이걸 가지고 선택지를 보면 뭐가 나와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소설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더 보겠으나 이래요. 보기와 지문의 그 부분의 대응이 아닌데 엉뚱한 부분이랑 대응되고 있다고 말하는 선택지들이 있죠. 그럼 걔를 틀렸다고 잡아내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기만으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가능성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절대 얘를 바로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기를 통해 지문을 읽고 지문을 읽은 다음에 보기를 다시 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대응 관계가 어긋나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바로 적절하지 않아 라고 고를 수 있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거예요. 예시들 어차피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기준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구나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적용되는 경우가 꽤나 있으니까 예시를 보여줄게. 이게 아니라 6가지를 벗어나면 뇌피셜이에요. 그냥 6가지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애매한 문제가 되고요. 애초에 애매한 문제는 나오지도 않죠. 그럼 적절한 것 문제는 어떻게 푸는데? 적절한 것 문제는 푸는 법을 뭐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앞으로 더 이어질 영상에서 많이 다루게 될 것 같네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적절한 것 문제에서 틀린 선택지를 골라내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의 정답을 골라내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셔도 딱 맞는 내용이 될 겁니다. 외우세요. 그리고 언제나 갖고 다니세요. 무당 문제풀이 할 때. 표현법 문제네. 뭐 대략적 주제랑 아예 반대잖아. 바로 잡아낼 수 있게 준비하시고. 또 긍정인데 부정이라 하잖아. 부정인데 긍정이라 하잖아. 내용일치로 아예 반대말이잖아. 앞뒤가 모순이야. 보기에 안 맞잖아. 6가지밖에 안 씁니다. 실제로 6가지를 벗어나는 문제풀이를 하신 적도 없을 테고 한다면 뇌피셜이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대략적인 방향성에 대한 어떤 합의는 이뤄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는 현대시 문제풀이 방법론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